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경줄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가운데 전남대병원 안 가보신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내가 아파서도 가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이 아플 때도 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병원이 좀 좁다 이런 생각들, 병원이 좀 붐빈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남대병원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남대병원이 얼마 전에 새 병원 건립 추진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대병원을 어디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것인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사토론톤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박향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오세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 원장님 병원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한 얼마나 80일 되셨습니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80일. 예. 안 원장님께서 병원장 되실 때 전남대병원이 막 그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취임식도 못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정신 없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작년 11월 20일 날 네.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할 때 이미 저희 일병동 그 일부 층이 원내 감염 때문에 코호트 격리를 했었고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일병동 1, 2층을 제외한 전 병동이 코호트 격리를 하였습니다. 원내 감염이라는 뼈아픈 그런 경험이 지금도 아마 제 마음속에 조금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코로나19 상황을 정리하느라고 뭐 거의 이제 한두 달을 보낸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진료가 정상화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그 코로나 환자들이 도처에 있어서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저희 전남대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호남의 거점 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진료, 연구, 교육 그리고 공공의료를 표방해 왔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죄송한 말씀 올리고 앞으로 전남대병원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전남대병원의 이제 진료 시스템을 완전히 회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환자들은 있으시죠? 전남대병원에 코로나19 지금 환자를 치료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전남대병원은 이 학동에 있는 본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순에 가면 화순 전남대병원이 있고, 이 빛고울병원에 노대동의 빛고울병원이 이렇게 세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좀 아주 중한 환자는 이제 본원에서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조금은 중환자긴 하지만 조금 경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는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조금 경하지만 그런 환자들은 이제 빛고울 전남대병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저희가 한 150명 정도 환자가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한 50명 정도는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또는 뭐 체외막 산소 공급 같은 아주 그 중환자에게 투입되는 이런 기구들을 설치한 이제 이런 환자들이 한 50명 있었고, 불행하게도 한 9명 정도는 이제 사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 칠병동 8층에 음압 시설을 갖춘 이제 7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중환자 내과학의 중환자실이 8개 또 그 중환자 병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현재 아주 중환 환자들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2020년 초반부터 이런 그 비상감염 대책위원회를 일주일에 계속 지속적으로 한두 번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코로나 환자 상황들을 계속 점검하고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중환 환자들을 전남대병원에서 지금 돌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환자들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박 부장님, 기왕에 박 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뭐 병원 얘기도 병원 얘기입니다만 코로나19 얘기부터 잠깐 하고 가죠. 광주시가 지난달 말에 하루에 100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가 나와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지금 좀 잡혀갑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누적 확진자로는 이제 1,900명대를 넘어서갔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금년 1월 이후에 발생한 확진자가 한 77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초 중반까지는 요양병원 발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었고, 또 그게 좀 잦아지면서 TCS 국제학교 발로 또
100명대 이상 한꺼번에 발생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둘 다 거의 이제 좀 잦아든 상태고요. 또 뭐 나머지 이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상에 나온 확진자들이 조금 몇 명, 10명 내외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뭐 상황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하여간 이번 다가오는 설 명절도 좀 잘 넘기고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급한 코로나19 얘기 잠깐 했고요. 본격적으로 전남대병원, 새병원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안영근 원장께서 원장 되시자마자, 사실은 코로나19 사가 끝나자마자 지금 가장 중점 사업으로 새병원 건립을 시작하시고 계신 건데, 원장 되기 전에도 이게 무슨 공약사항, 뭐 선거는 아니니까, 원장이 선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공약사항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병원 프로젝트는 뭐 제가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한 거는 아니고요. 한 2010년도부터 이제 우리 병원이 특히 번화원 경우에 있어서 더 이상 이 병원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제 어떻게 그 지역의 어떤 의료 요구를 다 감당할 수 없고, 지금 다양한 그 의료 환경이 변화되는데, 특히 요새 코로나19 같은 그런 재난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들 이제 역대 원장님들께서 많이 이제 그 수건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것들이 추진이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병원장 되기 전부터 2016년, 17년도에 이제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도 이런 그 새병원 짓는 프로젝트를 상당히 생각을 했었고요. 이번에 병원장에 이제 도전하고 취임하면서 이제 이런 그 병원, 새병원을 짓겠다는 것을 굉장히 처음부터 좀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 취임 초기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저희가 어느 정도 이걸 굳건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새병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오 교수님, 전남대병원 새로 지어야 된다 얘기 나온 게 지금 뭐 사실 꽤 오래된 얘기죠. 네, 이게 아무래도 그 건물이 좀 노후화되기도 했고 좁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성은? 약 전남대병원이 한 30년 정도 지금 현재 된 것 같은데요. 지역 거점 대학이면서 종합병원, 그리고 또 사실은 거점에 전국 단위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과거에는 굉장히 뭐 지금 현재 한 탑 몇 정도 되신가요? 안현주님. 근데 저는 이제 비교했을 때 국내 병원으로서의 최고의 어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뭐 탑 3나 탑 5 안에 정도 경쟁력,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어떤 의료 수준의 트렌드,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의료 수준, 서비스의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과 공간, 장비,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환자 위주로 어떤 의료 어떤 공간이나 장소가 변화된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인 어떤 성장과 변화. 지금 전남대병원은 제한된 어떤 부지에서 계속 그 뭐 마스터 플랜도 있었고 충분한 지역의 역할도 했겠지만, 시설들이 이제 밀집화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 그리고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곳에서의 뭐 IT 스마트 병원으로 어떤 전환, 그리고 아마 이제 광주의 어떤 거점 대학으로서 접근성과 편의성, 그리고 동선의 어떤 명료한 처리, 그리고 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어떤 치료 어떤 시스템 구축,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아마 변화의 어떤 화두와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30년 말씀하셨는데, 실은 일병동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960년도부터 설계를 시작을 했거든요. 오픈을 78년 정도 했으니까 사실은 설계부터 시작을 하면 50년이 훨씬 넘은 그런 50년. 건물이고, 아마 우리 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이 건축물 상태 안정성 평가에서 C등급 맞아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위험한 건물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7개 병동이 있는데 그 8병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내진 설계 설치법 관련법인가요? 그게 정비되기 이전에 건축돼서 사실은 이제 광주가 뭐 지진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도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게 확실한 것 오래된 같습니다. 건물은 벌써 50년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남대병원이 오래된 시간만큼이나 광주 전남 지역 시도민에게 가지는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남대병원에 지금 총 등록된 환자 수가 196만 명이래요. 196만 명. 196만 명이면 광주 전남 시도민 3명 중에 2명은 전남대병원에 와서 치료한 기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냥 단순한 병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지역사회에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의 보건행정 책임지고 있는 박자임께서도 아마 이 전남대병원 새로 증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방금 오세기 교수님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면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전남대학 국립대학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그 많은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됐을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면서 굉장히 현재의 병원 안에다가 이식을 했다고 할까요? 국립대학병원이니까 권역 심혈관센터도 해라. 국립대학병원이니까 응급의료센터도 해라. 뭐 이런 것들을 과제들을 많이 줬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그 구조에다가 이제 짜맞추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공공병원으로서 국립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는 건물 자체의 노후화도 있지만 그 역할이나 기능 측면에 있어서도 정말 좀 재편이 필요하다.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정체성을 어떻게 안고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도 뭔가 그 병원 내부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좀 재구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립대병원의 역할까지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이신데요. 자, 안 원장님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지난달 28일 날 건립 추진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위원장을 원장님 본인이 맡으시고 추진을 해 나가시는데, 자, 이 건립 추진단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저희가 새병원 건립 추진 위원회를 이제 사실 발족을 했고요. 예. 그 건립 위원회 안에는 이제 그 추진 위원회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추진 본부가 있고 네.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는 병원의 이제 관계자분, 그리고 보직자라든지 여러 가지 임직원 그리고 또는 외부 전문가, 또 관계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뭔가 이제 그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새병원에 대한 그런 이제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진행시키는 이제 추진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실무 총괄이라든지 실무 전담, 행정 지원 전담, 실무 자문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서 그 추진 방향이나 어떤 추진 내용들을 좀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외부 새병원 건립 추진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 올해 정도 지나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이 새병원에 대한 청사진을 조금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쯤에 청사진을 제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박장께서 말씀하신 전남대병원의 그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계획들이 담겠죠. 단순히 뭐 건물을 어디 짓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박향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상급 종합병원, 특히 호남의 가장 큰 그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전남대병원은 단순히 이렇게 진료를 하고 뭐 하는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어떤 우리나라에서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이 재난을 강력하게 대비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담을 수 있는 공익적 의료를 실현하는 그런 이제 상황. 그리고 사실 이 요새는 이제 병원의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융합 그 연구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사실은 이제 저희가 대학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기능까지 전부 담을 수 있고 실은 병원이 이제 과거에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하고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병원이 요새는 스마트한 그런 병원으로 탈바꿈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뭐 일부는 쉴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그런 그 환자나 보호자들이 거기에 맞는 욕구나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을 병원에서 담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담게 되는 그런 복합체의 역할을
저희가 이제 미래에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담을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스마트 병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 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네. 그렇군요. 박 부장님, 전남대병원 새로 짓자고 하면은 아마 광주시하고도 서로 협력해야 될 게 많죠. 행정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학병원, 특히 국립대학병원이 설치를 할 때는 사실은 서울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서울대학도 설치법이 별도로 있고요. 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법에 보면은 대학병원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병원 수련 이런 게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또 강조되고 한 것이 뭐냐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공의료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설치법에 보면은 출연이나 보조를 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런 재산을 국가 재산을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안에 그런 것들 다 장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립대학병원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서울이나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지역 안에서 어떻게 공공의료를 실현할 건가에 대한 숙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건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가 향후에 건물의 모양 또 구조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대학병원은 지역의 공공병원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의 책임을 지고 공공의료를 실현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좀 사전에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세부적인 그런 안에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건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협의도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공공의료기관 하면 광주 전남 시도민 생각에는 전남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최근 광주의료원 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전남대병원에 대한 어떤 믿음, 기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다른 병원과 상당히 차이가 있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을 안 원장님께 좀 드려볼게요. 어디다 지으시는 겁니까? 어디로 옮겨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합동 그 자리에 다시 지으시는 겁니까? 예, 그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이제 또 뭐 벌써 제가 이렇게 새병원 추진위원회를 건립 추진위원회에 발족을 하고 하니까 여러 이제 지자체에서도 막 서로 이렇게 이 전남대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사실 아직은 저희가 결정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추진본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2010년도부터 쭉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플래닝한 그런 계획 그 자료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컨센서스도 만들고 또 외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올해 정도 말쯤 되면 저희 아마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지를 어디다 할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뭐 추진단을 막 만든 이 시점에서 안 원장님께서 그걸 솔직하게 다 정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 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오 교수님. 예. 자, 이제 어차피 이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더 가고 이럴 때일수록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남대병원의 어떤 새 신축 네. 어떤 점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위치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자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서 사실은 우리 광주 시민이나 또 우리 전국적인 현황이지만 고령화, 노령화가 많이 된다 하면 결국에는 접근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철도 2호선도 있지만 차량으로 해서 병으로 진출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접근하는 그리고 보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 이런 접근에 대한 편의성이 일차적으로 고려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베리어 프리 무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병원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이런
사실은 시설로 진입하기에 각 자기가 원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길 찾는 데 어렵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은 웨이파인딩이라 해서 길을 쉽게 찾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병원의 계획.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병원은 사실은 사람이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어떤 생활을 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주성, 거주성이 굉장히 돼야 되는 감성적인 부분이나 쾌적성이나 그리고 어떤 굉장히 클린한 어떤 공간으로서 그런 부분을 다 담으려면 굉장히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어떤 공원 속에 있는 어떤 시설이어야 되고 그리고 도시의 또 다른 기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교통 시스템에서 편하게 접근해야 되는 복합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원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인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정말 그 어떤 지역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학동부지만 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는 참 좋은 네, 곳이죠. 네. 더구나 이제 지하철 2호선이 또 그쪽을 지나가게 되면 더 좋아지는데 네. 차로 가기에는 정말 사실 불편한 그렇죠. 또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이제 우리 박향 국장님께서 이제 광주시에 보건행정을 이렇게 맡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병원은 거점 병원은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이라 하면 시민들의 어떤 안전 공간이고 그리고 이 교통과의 어떤 요충지라든지 공원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모든 시설이 결정이 되는데 사실 전남대 지금 현재 병원 입지를 보면 이 바깥에 있는 어떤 보행 도로와 교통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에피소드인데 우리 전남대 병원의 그 방향은 사실은 지금 향이 전명이 어떻게 된지 아실까요? 이 전남대 본 병원, 아까 50년대 시작했던 병원. 네. 그 병원이 원래는 우등산 쪽이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설계를 해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지금 놓여 있는, 그러니까 북향에서 들어가는 특별한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지금 푸른 길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길이 메인인데 그래서 이제 광주시에서 이런 어떤 도시계획 측면에서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 공간이 뚫어지기만 한다면 근데 또 이 푸른 길을 또 지키는 여러 가지 또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진출입이 굉장히 차단돼 있어서 현재 어떤 그런 그 교통체계의 어떤 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과연 현 입지를 고수한다든지 또는 어떤 증개축, 리모델링, 새병원으로 간다 했을 때 그런 어떤 교통망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남대병원은 광주 시민들이 접근하기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전남에서도 좀 접근을 그렇죠. 할 수 네, 있도록 네, 이렇게 맞습니다.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네. 박 장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전남대병원 입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오 교수님이 이제 계속 입지나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대학병원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전달 체계의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현 정부는 특히 공공의료나 이런 부분 의료의 공공성 이런 걸 보고 공공의료를 이제 이 의료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교통의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환자의 어떤 취약한 환자 또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의 거리라든지 이런 그 위치적인 측면에서도 그 진료권을 나눴어요. 그리고 2019년에 전국을 한 70개 정도의 중진료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도 예를 들면 우리 광주광역시 하나로 하면 5개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5개구로 되어 있는데 모든 시민들이 일정 시간 안에 응급실로 갈 수 있는 접근성, 또 병원을 일반 병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뭐 이런 다양한 그 진료의 그 요구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게 평등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진료권을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 광주는 2개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동구, 남구, 북구를 동남 진료권. 네. 그다음에 광산구, 서구를 광서 진료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진료권을 나누고 그 안에 상급병원, 또 2차 병원, 3차 병원이 좀 3차 병원, 2차 병원, 또 1차 병원이 좀 고루 분포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진료권을 나눠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급병원이 전남대 조선대병원이 2개가 함께 위치해 있고 나머지 그 광서 진료권에는 300병상 이하의 병원은 또 많아요. 근데 또 상급병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광주라는 곳이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좁고 뭐 1시간 안에 다 도착하는 곳이긴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자면 응급 환자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측면에서 보면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뭐 전남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광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 그 대학병원들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광주에 상급 3차 의료기관이 2개인가요? 그렇죠. 전대병원하고 조대병원. 세 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있습니까? 화순 전남대병원도 이제 제가 같이 화순 전남대병원. 아, 이제 광주로만 보자면. 광주로 네네. 화순 전남대병원은 네네. 이제 전라남도 두 있으니까. 개가 너무 한쪽에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좀 분산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안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어차피 오늘 제가 보니까 안 원장님께서는 입지를 어디로 갈 거라는 얘기는 잘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 우리 오 교수님이나 박향 목사님께서 훨씬 책임이 덜 하신 분들이 우리 안 원장님께 어떤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더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교수님, 단순히 접근성 말고도 또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튼 접근성은 굉장히 이제 그 병원의 어떤 그 위치 선정에서는 중요한 팩터지만 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나오기 위해서 세계적인 어떤 병원들, 그다음에 국내에서 새 병원을 짓는 서울대부터 뭐 이화여대 여러 가지 병원들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이 목표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병원, 뭐 지속 가능한 친환경 병원인지 아니면 뭐 환자의 접근성과 그다음에 어떤 동선의 뭐 효율적이라든지 장비나 자동화라든지 다양한 성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망이 좋고 어떤 빛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통풍, 환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린 병원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게 설정이 되면 병원의 위치가 요약이 압축이 되잖아요. 또 하나는 도심권에 가지고 있는 아까 기존에 있는 다른 어떤 거점 대학병원과 또는 화순병원이라든지 빛고울 병원과의 인프라와 어떤 관계 입지로 본다든지 또는 어떤 민간 여러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리고 또 구도심과의 어떤 관계, 문화시설과의 관계 복합적으로 보면은 그 병원이 가지고 돼야 되는 어떤 목표에 따라서 입지의 어떤 그 가중치라든지 평가 요소의 객관성을 찾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어떤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시의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정말 이 전남대 병원의 역할과 의무, 책무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합당한 어떤 공유된 목표가 설정이 된다 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굴을 하고 그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입지에 대한 후보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편의성, 입지에 대한 접근에 대한 편의성과 뭐 대중교통 연결의 편의성 모든 거 다 좋지만 지금의 병원의 추세는 조금 거리상이 멀다고 해서 이게 접근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지역과의 어떤 밀착된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책무감 그리고 병원의 어떤 굉장히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일본 같이 지가가 비싼 곳에서는 블록형 병원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밀집된 어떤 병원입니다. 예를 들면 외래부라든지 진료부, 병동부를 하나로 묶는 것인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환자 본인의 위주의 파빌리온 스타일의 빛도 들어오고 채광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거주성이 굉장히 좋은 병원을 만들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호스피탈 스트리트를 만들어가지고 외래부와 병동부와 진료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입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하는데 네. 이제 저 방금 제가 뭐 진료권을 동남이나 강서로 나눴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물리적 공간의 개념에서 나눈 건데 방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교통 상태, 지금 현재의 우리 도로 상황, 뭐 이런 걸 전제로 놓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방금 오세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 자체의 구조 자체가 변화된다는 방식 또는 우리 광주 전남대학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교통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시 그 멀다고 생각했던 이런 접근성들을 훨씬 단축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물리적 공간으로 옮기거나 빠져나가거나 뭐 이런 개념이 반드시 뭐 어떤 진료의 접근성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변 환경의 변화, 또 이 건물 자체의 어떤 구조 변화가 또 환자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또 충족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응급 환자나 이런 데 있어서도. 네.
안 원장님, 아까 오 교수님이랑 우리 박장님 이야기하신 거 들어보면 어떤 병원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설정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대병원 쪽에서 나온 얘기는 캐치프레이즈가 스마트 병원이거든요. 네네. 새 병원을 스마트 병원으로 만들고 싶다. 안 원장님께서 꿈꾸는 스마트 병원이라고 하는 건 뭘 담는 병원인가요? 예, 사실 이것도 사실 쉬운 질문은 아닌데요. 이제 첨단 스마트 병원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전남 대학교 병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는 실은 진료, 연구, 교육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박향 국장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공공의료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진료도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환자 진료하는 수준이 아니고 뭐 환자 개인의 맞춤형 진료라든지 또는 이제 다학제를 통한 통합 진료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구사를 좀 할 수 있는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같은 아주 서울 지역으로 금방 환자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의료질이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진료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자 맞춤형 통합 진료가 가능한 그런 이제 진료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광주시에서도 아마 그 병원 데이터 기반하는 AI 사업을 굉장히 크게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전남대병원도 지금 111년 역사가 됐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누적 등록 환자가 190만 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진료 환자 관련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연구 모델도 만들고 또 거기를 통해서 새로운 뭐 의약품, 의료기기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융복합 연구의 어떤 산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병원이 저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잘 갖고 가게 하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의료와 관련된 리더를 또 키워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그 최적의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병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박영 부장님 말씀하셨던 공익적 의료 국가에서 어떤 재난이 왔을 때 그걸 저희가 다 그 이렇게 수용하거나 어떻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공의료 관련된 여러 가지 강화하는 공공의료 중심의 병원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의 병원이 저희가 꿈꾸는 뭐 스마트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거나 또 두 분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 학동 그 자리에서 진행되기에는 조금 그림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너무 제가 빨리 짐작하는 건가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지금 화순 전남대병원 가보셨지 않습니까? 네. 화순 전남대병원이 지금 암을 이제 주로 보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고 이제 저희 전남대병원이죠. 근데 이제 화순 전남대병원은 암을 표방을 하고 이제 굉장히 성공한 병원으로 지금 자리 잡임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암 환자들이 서울 지역으로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화순 전남대병원이 열심히 해주셔서 화순 전남대병원의 암 환자는 지금 굉장히 그 서울로 가지 않고 그쪽에 잘 진료를 받고 있고요. 또 뭐 뉴스퀴즈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잘 치료하고 있는 암 전문 병원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제 본원 학동병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저희가 표방하는 질환이 이제 심혈관 같은 이제 그런 급성기 질환 그리고 이제 외상과 관련된 뭐 질환 그리고 이제 응급 물론 여러 가지 질환을 다 보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조금 더 이렇게 그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중심의 병원이어서 향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우리 자꾸 계속 관심이 그쪽으로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아마 그런 추진 본부에서 열심히 그런 내용들을 아마 담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병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림까지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것 같고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유치운동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동구 지역 지금 현재 병원이 있는 전남 광주 동구 지역에서는 정치인들이 이 전대병원을 옮기면 안 된다라는 입장들도 내기 시작했고요. 어쩌면 가장 그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누가 이 얘기를 좀 얘기하시길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박주영 의견 좀 들어볼까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저는 일단은 뭐 위치를 어떻게 할 건가부터 먼저 접근한다고 하면 네. 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위치나 뭐 이런 부분은 아까 방금 이제 그 동구에서 위치하고 있는 우리 이명훈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벌써 이거 굉장한 아시아문화 전당과 함께하는 그 같이 고민을 하는 공동화 문제까지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거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을 뭘로 담을 거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를 국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또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특히 이 정부에 들어서는 그 의료 공공성 강화를 굉장히 중요하면서 대학병원은 그 국립대학병원은 그 지역에서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립의료원이 있는 곳 또는 공공병원이 또 다른 공공병원, 적십자병원이라든지 이런 공공병원이 있다면 그 공공병원은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서로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어떤 의료 인력의 교육까지도 담당하는 이런 기능들을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그 의료기관 체계 전달, 공공의료 전달 체계 안에서의 국립대학병원의 위상과 위치, 그리고 우리 지방의료원이라든지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로 보자면 광주에서 그런 것들 기능을 확실하게 갖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건가. 라는 그 다음에 문제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또 장소라든지 뭐 이런 물색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추가한다면 우리 오세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꼭 위치 어떤 자체가 그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물들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충분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떤 병원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정립을 하고 나면 네네. 어느 자리로 가야 될 것인가는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은 이제 뭐 중요한 건물 또 도시계획 관련 분야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어떤 지역사회 이익과 연관되는 부분들 때문에 좀 꼬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과거부터 어떤 시설을 유치하거나 좋은 시설은 유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님비라든지 좀 불결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은 터부시하고 이런 어떤 그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역에서 한전공대라든지 가속기 설치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국가적이에. 근데 전남대병원이 각 광주시에 어딘가에 가장 좋은 적지에 그 목표로 하는 병원. 아까 이제 우리 안 원장님이 스마트 병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스마트 병원 속에는 뭐 유비쿼터스 헬스라고 해서 그 헬스 케어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어디서나 이 부분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 그린, 뭐 신속성,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다양한 어떤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병원에 가서 진료도 되지만 집에서도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다양한 어떤 성격의 병원으로 발전을 한다면 각 구마다 지역 전남이나 광주 그다음에 각 구마다 경쟁적으로 전남대병원을 유치해야 될 것인가 그걸 노력해야 될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지역 발전을 뭐 각 구가 발전한들 그 광주시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건 우리 전남대병원은 지역 거점 대학병원으로서 어떤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서 그 목표로 세우는 정말 세계 최고의 독특한 어떤 그 창의적 병원을 만든다 하면 우리 광주시나 각 구는 정말 그쪽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병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수혜를 시민들이 정말
누려보자. 이런 어떤 여론이나 이런 어떤 공유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같은 이런 경쟁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논리를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제 새 병원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이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이 돈은 누가 충당을 하는 겁니까, 안 원장님?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저희는 이제 기타 공공기관이고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저희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되게 이제 교육부의 그 출연금 사업 같은 데를 지원을 해서 되게 이제 한 25% 정도 이제 자금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75%는 이제 자체 자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일반적인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추산해 보기로는 거의 뭐 1조 가까운 그런 새병원 프로젝트의 어떤 그런 자금을 고려해 볼 때 아까 우리 박향 국장님께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제 그 전남대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국가에서 생각할 때도 이런 공공의료를 저희 같은 어떤 국립대병원에 강력하게 추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런 출연금 사업의 어떤 일원으로서 새 병원을 짓는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런 25%는 조금 이제 적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한 35%, 45%로 올려줘서 정부에서 좀 지원하는 금액이 올라가면 저희 이제 병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연성 있게 그 병원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특히 공익적 의료나 이런 공공 의료에 대한 좀 더 강한 드라이브가 확실히 더 생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제 향후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부하고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올려서 가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1조짜리면 광주권에서 흔치 않은 사업 규모인데, 그렇죠. 뭐 도시철도 2호선 외에는 최근에 1조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25%밖에 안 대준다고요? 그럼 7,500억을 전남대병원이 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가요? 광주시는 지원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방금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립대학병원 별도의 설치법이 있는 것처럼 예. 이건 중앙정부의 정말 전적인 좀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아까 여러 차례 저도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또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에 위치하면서 하는 그 역할 뭐 이런 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굉장히 좀 실제로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격리병상으로 해가지고 중증 환자를 바라보는 병상, 봐야 하는 병상들은 사실은 우리 시가 환자를 입원하거나 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수습대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어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기능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공공기능 의료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특히 이제 뭐 감염병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 어떤 필수 의료가 안 되는 것도 국립대학병원, 특히 이제 상급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점점 못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국가가 그거를 자꾸 집만 지울 게 아니라 국가 전체 보건 정책 차원에서 국립대학병원의 필수 기능으로서 하나의 어떤 지원책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숙제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산 부분은 그렇고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나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할까요? 그때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직 공사까지는 저희가 생각이 좀 네. 이를 것 같고요. 예. 아마 올해 정도 지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형태의 병원을 담을 건가 하는 이제 이 정도는 저희가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게 되게 정부의 어떤 저희가 사업을 제시할 때는 사전 영역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저희가 내년 초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사전 영역을 맡겨서 사전 영역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부, 기재부를 통해서 이제 정부의 이런 사업을 이제 확정 짓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저 3년 임기에 일단은 진행을 하고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 예산 타당성 조사가 끝나게 마무리되게 되면 이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새 병원 짓는 프로젝트를 이제 그 삽을 떠서 아마 진행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3년인데 그 안에 첫 삽은 뜨시겠다 뭐 이런 각오신가요? 첫 삽을 제가 뜨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제가 이제 그런 그 정부의 이런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 수건 사업이었던 이 새병원 프로젝트가 진행하게끔 하는 그런 확정을 좀 짓게 하는데 제 목표를 좀 두고 싶습니다. 저는 사업 결론까지는 짓고 네. 싶다 예. 그러시군요. 말씀 나누는 가운데 지금 토론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병원 건립은 이제 상당히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앞으로 3년 동안 원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간단하게 1분만 말씀하시고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지역민들이 저희 전남대병원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고 수준의 어떤 의료질 그리고 지역민들이 저희한테 그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공공 의료를 저희가 확실히 굳힐 수 있는 그런 전남대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도 지역에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서울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진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대병원에서 더 확실한 최고 수준의 의료질을 확보를 하면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고객이 신뢰하는 스마트 병원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레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예전 같으면 내일부터 귀성 인파들이 몰릴 텐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 비록 가족들과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변치 않는 가족의 의미를 천천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토론10 오늘 순서 이렇게 마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